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민영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성질 더러운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할 장민영입니다. 뭐 보이는 것도 뭐 그리 성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제 목표는 그거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니네 이때까지 고생했지 이런 어르고 달래고는 전 싹 다 안 할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이제는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어쨌든 뒤에서 막 푸시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의 조금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정말 완전히 안정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는 사실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 거라서 개별적인 지도도 많고 그리고 개별적인 지도가 많다라는 건 좋은 점으로는 피드백이지만 나쁜 얘기로는 쓴소리 많이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부분의 제가 만나는 친구들 타깃이 중간권 성적부터 조금 불안정한 1.5배수, 때론 2배수 정도까지의 친구들이 저를 보통 주로 만나고 있어서 나는 좀 이번에 편하게 수업 듣고 싶은 데는 죄송하지만 저랑은 캐릭터가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다만 이거예요. 다신 여러분과 내가 만나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의미하시죠? 이번 합격해서 가! 그리고 나는 새로운 애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이 조금 쫓이다 보니 좀 푸시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울기도 하고 가끔은 또 저한테 야밤에 또 저주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합격하면 두고 보자면서 막 그러기도 하던데 그걸 미리 조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 위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합격을 하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특성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앞쪽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뒷타임부터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면접하고 저는 피드백 해주는 시간들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주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늘 그걸 좀 땡겨요. 수업은 4주차인데 한 3주차 또는 2주차 반으로 확 땡겨버리고 뒷시간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개인별로 모의 면접하고 피드백 해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도 사전조사서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 설명을 들을 땐 다 알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원래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펜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수업이랑 실제 내가 임해보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실 거거든요. 면접은 더 심해요. 내가 얘기하면 다 그래 대답하면 될 것 같지. 근데 너 나와서 자기소개 해봐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실습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 혹시 좀 궁금하신가? 맞죠. 좀 해봐야 아는데, 그쵸? 그러면 제가 사전조사서 설명 좀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또 수업에 대한 좀 특징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전조사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평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 필기시험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필기 이때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즉 난이도 어려운 시험일까요? 왜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놨을까? 어차피 또 면접에서 필터링 할 수 있고 체력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경찰 면접은 유난히 필기시험이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진학이나 다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업무적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필기시험이 당연히 타이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대표적인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바탕으로 필요한 직군들은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도 그럴 테고 변호사도 그럴 테고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필기시험에서 엔간에서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거? 직무를 임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나 역량들은 필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다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준치를 확 높여놨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건 뭘까? 나머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막 집중을 하셨던 친구들이
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필기를 합격을 했네. 또 열심히 운동했더니 체력을 합격을 했네. 그러니까 다시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면접을 대비를 하시거든요. 완전히 구분 지으셔야 돼요. 우리가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땐 똑똑한 놈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하는 놈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거든요. 재수 더럽게 없는 애들만 근데 겁나 똑똑해 모여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일이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은 직군인데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건데? 니네들 법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지구대 가봐라. 생각보다 법 활용할 일 별로 없다. 와서 지금 토하고 앉았는데 지금 그거 토사물 지금 치워야 되고 지금 누가 지금 우리 순찰차 지금 긁어놨는데 그거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역량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역량으로 그 조직에서 버티고 어떤 역량으로 그 담당 업무를 수행을 할 건데 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조직의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 두 가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직 적합성 밑에는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인성, 직업 윤리, 사회성, 조직 화합 능력 또는 의사소통 또 뭐가 있을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있죠. 어른들이 얘기하는 유도리잖아요. 융통성 이런 것들이 조직 적합성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직무 적합성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 즉 여러분들이 필기 보셨죠. 그거, 지식, 관련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을 행할 때 체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저 같은 애들은 감히 일 못한단 말이야. 필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게 대표적인 게 직무 지식이나 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체력적인 게 직무 적합성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직무 적합성은 필기와 체력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전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게 바로 조직 적합성인 거고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써먹기는 해요. 어떤 걸 써먹냐면 인적성 시험, 사전조사서, 면접. 근데 하면 아시겠지만 다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다 중요한데 인적성과 사전조사서는 크게 필터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면접에서 영향을 주는 정도지. 그럼 우리는 조직 적합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 면접에서 목숨 걸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화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열심히는 해. 열심히는 하는데 포인트가 달라. 아직도 필기시험 준비하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한 10분 봤나? 5분 봤나? 저를 딱 첫 이미지로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좋다, 더럽다, 뭐 열이겠다, 세겠다,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제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인적성 검사 해보면 그 MBTI 같은 거 해보면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누가 미쳤다고 저를 내성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늘 세고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지? 그래서 저는 원래는 내성적이고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달라요. 보여지는 게 다르다라는 건 제가 의도적으로 그 직무로 임해서 제가 다르게 행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 본연의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는 게 면접이라는 거죠. 저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가 내성적인 성향들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면 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도 원래 계속 마케팅, 유통, 인사 쪽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 좀 이렇게 액팅한 일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저는 혼자가 좋고요. 제가 낯가림이 심하고 제가 그 얘기 하겠어요? 돌려 얘기해야지. 낯가림이 심하고 제가 소심한 건 맞아.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조심성이 많고요. 큰 사고 안 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야 반갑다 친구야는 못하지만 내 식구는 누구보다도 저는 잘 챙겨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 친구라서 다행이라고 해요. 나는 내 울타리 사람은 철저히 지키고 그 외에는 철저히 배척하거든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그럼 제 직무에 맞춰서 포장해서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 조직에 맞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내성적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제발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조직에서는요, 내성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위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니네들이 지구대에서 일하고 싶은데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안 맞겠지. 또는 함께 활동하고 싶은데 수사나 아니면 혼자서 일을 하는 부서는 또 덜 맞겠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서 본인의 성향도 표현하시고 직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얼마나 지금 여기에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게 조직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 두 개 다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는 뭐 조직 적합성이야 라는 생각은 좀 반드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이론식의 수업은 제가 전달하는 이론식의 수업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확 줄일 거예요. 왜? 면접에서는 강사인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이끌어 갈 거고 근데 실제 우리가 모의 면접을 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래요. 이러한 상태라서 제가 모의 면접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 스터디팀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터디 하실 때 무턱대고 다 만나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부터 스터디가 의미 있게 진행이 돼야 되지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스터디를 해버리면 감정 싸움밖에 안 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면접에 도튼 친구들 있죠. 면접을 한 7번 봤어요. 한 10번 봤어. 이미 지금 면접관 누가 나올지도 다 알겠어. 이런 친구들이 스터디 팀에서 목소리를 너무 높이시면 서로가 안 좋아요. 서로가. 그 본인도 안 좋고 다른 팀원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스터디의 형태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형태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7번 봤다고 자꾸 지가 그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걔도 지금 고쳐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애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전조사서 좀 가볍게만 좀 건드려 드리고 할게요. 사전조사서가 면접의 기반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돼요. 사전조사서를 진짜 못 썼다고 해서 사전조사서로 인해서 너 면접 오지 마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사전조사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센 용어들이나 아니면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조사서가 면접의 토대가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좀 특징들을 보면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고 현장에서 작성을 하게끔 해요. 자, 서술형으로 작성을 한다는 건 문맥에 대한 기본적인 건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주어와 수로 정도는 맞춰야 된다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전화가 걸려 오셨어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존칭어라던가 아니면 누가 주어고 누가 여기에 대한 그 대등관계에서의 서술어인지 이 구분을 일단은 해주셔야 되고 또 현장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악필이다? 연습하셔야 돼요. 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서류를 볼 때 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볼 것 같아. 그렇게 안 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확인을 할 때도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정자로 글씨는 반듯하게 쓰셔야 되고
연필, 볼펜을 대부분은 허용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볼펜만 허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청마다. 그런데 볼펜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틀렸을 때 줄 쭉쭉 끊고 막 새까맣게 칠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2줄 정도 끊는 거는 괜찮아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뭐 저는 적고 2줄 끊고 또 옆에 저는 또 이러고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2줄 끊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막 이렇게 구멍 나듯이 왜 까맣게 칠한다던가 뭐 XXXX 하고 돼지꼬리 달아서 막 저쪽에다가 써놓는다던가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달랑 나누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주제가요. 사실 좀 뻔해요. 대표적인 걸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 다 기존에 나왔던 거예요. 한 요 정도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눈으로? 눈으로 읽어만 보시면 돼요. 답변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대도 안 해요. 답변까지 안 물어봐요. 읽어보셨어요? 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질문들을, 유형을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개인과 공동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 좋습니다. 또? 과거와 미래를 있잖아. 뭐라고요? 맞아요.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랑 과거랑 미래 요거 섞어서 얘기하면 경험 질문과 상황 질문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사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질문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소포지, 장단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자기소개, 포부, 동기, 장단점 요 정도는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거 플러스 뒤에서 준비하시는 거는 경험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 경험, 상황 요렇게 큰 덩어리 3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어지간한 질문에서는 다 케어가 돼요. 여기 좀 질문을 몇 개를 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놓고 묻죠. 힘들었던 경험, 버블어긴 경험, 그리고 봉사한 적이 있다면 봉사한 경험, 아래쪽에도 상황을 갈등 상황을 해결한 경험 이런 식이고 아래쪽에 2개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있잖아 동시에 발생된 민원이 있으면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만약에 있잖아 니네 상사가 되게 까다로워 또는 니네 동료가 되게 까다로워. 그럴 때 너가 어떻게 중간에서 조율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if가 달리면 상황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를 물으면 경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험 질문은 답변을 어떻게 하냐가 포인트인데 기본 질문에서요. 성격의 장단점도 사실은 경험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쁘게 질문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전에 좀 기업체로 그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저희 시대만 해도 삼성 쪽에 원서를 내면 질문이 되게 깔끔했어요. 지원 동기, 삼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 삼성인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성격의 장단점, 삼성인이 된 이후에 본인의 계획, 입사 후 포부 요 정도를 정말 간단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2010년이 되고 10년 중반이 되면서 질문 형태가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들이 거의 멘붕이 와요. 왜 멘붕이 왔냐면 기존에는 성격의 장단점, 포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질문 형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성취한 일 중 가장 보람된 사건에 대해서 200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라던가 입사 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본인 나름의 계획과 그리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3000자 이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면 성격의 장점에서
누가 나쁜 소리 하겠어요? 네 성격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 누가 나쁜 소리 하겠어? 지금 좋은 패만 까도 지금 합격할까 말까인데 맞잖아. 그럼 모두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왜요? 그런 정도의 대답은 다 했거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죠. 좀 리더십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자기의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세요? 라고 하면 죄다 책임진다고 하지 누가 저는 책임감이 사실 좀 부족해가지고 누가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책임감 좋은 애 1,300명 지나갔어요. 리더십 좋은 애 지금 내가 40명째 면접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경험을 땡겨 오셔야 돼요. 나 리더십 있는 사람이야? 못 믿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시작해서 경험을 통해서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경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에서 특히나 장점 뒤에도 들어가는 경험 마찬가지, 대놓고 하는 경험 질문 마찬가지 틀이 있어요. 그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황을 알려주셔야 돼요. 가장 후회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장 후회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시오라고 하면 후회를 하게 됐던 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과정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러고 기재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가 그 노력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질문이 뭐였어? 실패했던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실패로 땡겨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공했던 경험이나 본인이 성취한 일 중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면 똑같이 상황을 얘기하고 해결 과정을 하는데 이건 성취니까 성공했던 결과물을 땡겨오는 사건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적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단계예요. 얘가 뭘까? 자, 니네 리더십 있니? 라고 질문을 해요. 리더십 있어. 우리가 이제 증빙을 해야 돼.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있잖아.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이제 봉착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업무 분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어. 그 결과 있잖아.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뒤에다 뭐 쓸까요? 그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배우고 느낀 점인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걸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렇게 적으시는 게 경험이에요. 그러면 모든 경험 질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많은 이 시나리오에서 지분을 차지를 시키냐면 대부분 얘 쓰다가 볼일 다 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부터 듣기에 어색함만 없거나 이 뒷얘기가 이해만 되면 요거는 가급적이면 내용을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실제로 지난 기수에 합격한 친구인데, 대구청에 합격한 친구인데 그 최근에 보람을 느꼈던 일을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원래 여기 좀 많아요. 원래 좀 말이 많은 친구인데 남자예요. 들어보니 사건은 이렇습니다. 겁나 얘기가 긴데 얘가 그 필기만 한 5년, 6년 정도 했던 친구예요. 되게 오래 준비를 했잖아요. 필기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고 이제 그 체력도 시험을 쳤는데 이제 결과물이 좋았어요. 이제 진짜 면접만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일단은 이제 그 필기와에 다 합격을 했으니까 너무 축하한다고 걔가 동성로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상황의 시작이었어요. 자기 시험 준비를 5년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좋았을 때 자기 아주 오래된 절친한 친구가 너무 자기 일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자기한테 밥 사준다고 시내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동성로로 나갔는데 내가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요. 반월당에 신한은행 앞에서 자기가 버스를 내렸대. 하나은행 앞에서 버스를 내렸대요. 근데 친구가 건너편에 있어서 도착했다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순식간에 자기 앞으로 한 남자가 싹 뛰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빨리 누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돌렸더니 그 남자 손에 여자 가방이 들려져 있고 뒤를 돌아봤더니 한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이제 순간적으로 포착을 한 거예요. 소매치기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친구한테 잠깐만 기다리는 사인을 하고 그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걔가 5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다 아는 거야. 이 동네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의 뛰어가는 방향이 어느 골목으로 가면 맞닥뜨린다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았어.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일 모레가 지금 경찰 면접인데 하늘이 도운 사례 아니에요? 결국 잡았거든요. 잘 마무리가 됐어, 심지어. 하늘이 도운 사례잖아. 근데 그걸 개떡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하나은행 앞에서 버스 내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지가 5년, 6년 공부한 거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로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맞닥뜨렸다가 상황에서 끝이야. 그 다음부터 얘가 집중할 것은 해결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얘의 노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친구한테 사인을 하고요. 그 횡단보도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주변에 무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쳤대요. 112에 신고해달라고. 112에 신고해 주시고 어디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자기는 따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을 어쨌든 다치지 않게 유도했던 친구거든요. 다치지 않게 제압을 했고 112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자기가 목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술을 해주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완벽했던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쓰게 되면 대부분 친구들은 이것과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예요. 얘랑 얘예요. 왜 결과는 어차피 한마디밖에 없어요. 잡았다 못 잡았다. 프로젝트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얘한테 수식어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오겠죠. 행동이 기술돼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이 친구가 성장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빠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은 있잖아. 선배가 아무리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그 지도를 해줘도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은 우리가 싫단 말이야, 사실은. 선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얘가 성장하는 놈인지 뭔가 깨치는 게 있는 놈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았고 그 자극이 너네들에게는 성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경험 질문에서는 이 패턴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 물이 안 묻어들었네. 쉬어지나? 아이고. 상황 질문에서는 상황은 미래잖아요. 그렇죠? 경험은 과거 질문이기 때문에 과거 상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경험은 과거라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거고 상황은요 미래, if예요, if. 그래서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니네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니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얘가 지금 순경이 됐을 때 얘가 지금 나랑 같이 일을 했고 우리 팀원이 됐을 때 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겠구나를 예측시켜주는 게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갈림길을 놓게끔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 내에 있잖아. 만취한 사람과 만취하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만삭의 임산부가 동시에 들어왔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니밖에 없어. 너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상황 질문에서의 말의 순서는요. 일단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일단 만취한 사람을 컨트롤하겠다. 또는 임산부를 컨트롤하겠다. 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선택을 했으면 뭐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선택한 이유가 따라와야 되죠. 자,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결과까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순서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죠. 이거는 뭘까요? 마지막 단계가? 예측되는 긍정적인 결과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 왜? 이러한 이유로. 그렇다면 이런 좋은 마무리가 될 거거든 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긍정적 결과 예측이에요. 이 흐름대로 가시는 게 상황 질문입니다. 사전조사서, 면접 마찬가지. 그런데 상황 질문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자꾸 우기기 시전을 저한테 막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야, 니네 경찰 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불안하잖아. 니네 다칠까 봐. 사건, 사고 사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니네한테 경찰 일 그만두라고 해요. 너 불안해서 내가 못 보겠어. 제발 그만해. 엄마가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나한테 용돈 줄게. 너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너 그냥 얌전히 있다. 제발 그냥 좀 좋은데 좀 시집 가. 제발 일을 하지 마. 네 얼굴에 상처난 거 엄마 지금 눈 뜨고 못 봐. 너 위험해서 안 돼. 라고 해요. 자, 그러한 질문들 이렇게 하겠죠. 가족이 이 일이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그만두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실제 수업 때 질문을 하잖아요. 꼭 20%는 이렇게 저한테 우겨요. 저희 엄마는 그럴 일 없는데요. 라고 우겨요. 야, 만약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그리고 초점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야, 니네들이 지금 경찰이 돼가지고 활동을 앞으로 할 건데 엄마 자식으로의 시간이 길겠니?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서 시간이 길겠니? 그럼 니네들 토끼 같은 자식이 아빠 가지마, 아빠 죽으면 안 돼. 이래요. 출근할 때마다. 그러면 애한테 어떻게 설득할 건데?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죄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나 경찰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 건 누구보다 우리 엄마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그러실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우기기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상황 면접은 말 그대로 if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할 거니? 또는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뭐니?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빠르게 잘 적응을 하겠구나.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하고 있구나가 확인이 되는 게 바로 상황 질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기업 출신이거든요. 기업에 있을 때 상황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 뭘까요? 면접관으로서? 뭐라고? 융통성. 이 친구가 유도래 전문 용어. 융통성.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맞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함이 1순위예요. 근데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노골적이진 않지만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 확인이 조직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상황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 적응 속도가 빨라요.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이탈률이 대부분 적어요. 우리는 그게 연장이 되는 거죠. 왜? 경찰이 됐을 때 간지나게 지금 경찰 제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경찰이 아니란 말이야. 생각보다 니네들이 험하고 굳은 일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러려고 경찰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한 친구들이 상황 면접에 대부분 강해요. 그리고 상황 면접에 대답을 잘 하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잘 해반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 저희 회사 대기업이었었거든요. 대기업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들어올 때 이런 착각들을 사실 많이 해요. 대기업 다니면 어쨌든 정장 입고 간지나게 사원증 딱 하고 다니잖아요. 을지로 한복판을 우리끼리 막 거닌단 말이야.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나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기업에 들어오잖아. 근데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서 저도 한 몇 달 동안 약간 멘붕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회사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시키는 거 다 했거든요. 내 나름 열심히 해서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나보고 명동 나가서 핸드폰을 팔아오래요. 아, 나 정말 짱나대요. 근데 이거 못 팔면 내가 잘리잖아. 우리 엄마한테 자랑 겁나 다 했거든요. 나 회사 좋은 데 들어왔다고. 그래서 팔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 애들은요, 나가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공채로 들어온 애들한테 그걸 몇 년 동안 팔라고 하니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이겨내 나가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회사에서 이러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도 얘가 잘 버텨내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시장 현황을 알고 좀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보라는 그 의도로 저희들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제 입사 동기 중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퇴사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조직이 한두 번만 겪어봤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멋지게 출근을 해서 아, 이제 정말 경찰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지라고 했는데 만취자들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다? 멘탈 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예측이 된 사람들은 잘 버텨낼 거고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했나? 라는 생각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사실은 상황 면접이 들어가는 거고 갈수록 상황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소서를 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원서를 써보셨던 분들이 경험 면접은 조금은 그래도 건드려 봐요. 왜냐하면 성격의 장단점 적어야 되지, 사회 경험 적으라고 하지, 학창시절 적으라고 하지, 때로는 유치뽕창하게 성장 과정 적으라고 하지 하면 경험은 한 번쯤 적어보시거든요. 근데 상황 면접은 우리가 지금까지 적어볼 리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상황 면접의 이 이유와 취지와 그리고 쓰는 방향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달하는 얘기는 지금 한 30분 떠든 게 거의 전부예요. 이걸 조금씩 제가 나눠 드릴 거고 사례를 계속 제가 넣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큰 틀은 이거다 보니 이 시간을 제가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강하기 전부터 아마 좀 과제들이 나갈 거거든요. 기본적인 뭐 자기소개라던가 지원 동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써서 이전에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하셔야 수업 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수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밑바닥을 좀 고르게끔 만든 상태에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라서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과제를 주냐라는 불만은 하지 마시고 조금 빠르고 좀 속도감 붙여서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한 달 반, 좀 길게는 한 2달 정도가 될 거예요. 2달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성장하는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고 수업 시간은요 그냥 다른 일정 다 빼세요. 그냥 그때는 학원만 또는 저만 만나는 시간으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바짝 2달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2년, 3년을 모두 다 보상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